저는 이제 처음부터 이 뭐 스타트업 씬에서 일을 시작하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제 사회생활은 방송 프로젝트로 좀 시작을 했고, 소위 행사랑 홍보 대행사 경험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엔지니어처럼 좀 이렇게 박수현 대표님 좀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러다가 부동산 매매를 한 두세 번 했는데 아쉬움이 있어서 앞에 함초롱 대표님과 마찬가지로 좀 개선을 해보자 이 부분은 해가지고 내가 주체적으로 부동산 데이터를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일반인들이 그래가지고 해당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게 됐고요. 사실 이제 중개, 개업공인중개사 상담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그들이 하는 역할은 그냥 매물을 가지고 있다. 그 매물을 소개한다 정도에 좀 한정되긴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을 사고 싶기도 해야 되지만 나중에 팔 때를 생각을 해서 다른 누군가도 이 집을 좋아해야 된다. 그런 집을 좀 추천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 이제 모든 일반인들이 부동산 데이터를 쉽게 활용하고 뭔가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그런 고급 정보들을 이제 소위 해석할 수 있는 디지털 능력을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해당 사업을 프로테크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부동산은 사실 잘 하려면 부동산 데이터에 대해서 잘 알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서비스를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이 아실이라는 앱은 보시면은 소위 이제 아파트와 관련된 데이터가 많이 올라와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각화된 예쁜 자료라기보다는 이제 수치가 잘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수치가 표로 잘 정리되어 있다. 이런 서비스고요. 고객문호는 뭐 아시겠지만 뭐 일조량, 호재, 학군 등 해서 이런 이제 이 고객 일반인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 데이터를 좀 시각화를 잘 해놨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은 이제 이 실거래가가 자주자주 업데이트 된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실 접근성이 좀 해당 사업을 오래 이제 하기도 했고 네이버 부동산이 있고, 담비는 이제 대출 상품을 좀 비교할 수 있는 담비라는 서비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뭐 경매도 그렇지만 부동산도 뭐 여러 이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좀 띄워놓고 종합적으로 내가 자료 수집을 하는 게 좀 좋긴 합니다. 이어서 뭐 앞에 네이버도 실거래가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 국토교통부에서 실거래가 시스템이라고 해서 매월 이제 뭐 지역이랑 내가 속한 아파트를 좀 이제 솔팅을 하면은 해당 실거래가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매월 업데이트가 되고요. 이거는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국토교통부에 매월 이제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거래가가 여기에 이제 사이트에 반영이 된다. 그리고 토지 이용 규제는 뭐 토지를 투자 목적으로 뭐 매매를 하실 때 사실 토지의 이 성격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해당 토지의 성격을 잘 알아야지 소위 토지 투자에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려운 용어지만 등기사항 정보 증명서라고 해서 집에 이제 개인으로 투자면 이제 여러 가지 신용거래 내역들이죠. 뭐 소유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현재 이 살고 내가 이제 할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갖고 있는 그 소유자가 빚을 얼마나 되는지, 압류가 당한 건 있는지는 없는지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산기는 요즘 뭐 LTV다 DSLR이다 관련 개념이 너무 많아서 복잡한데 해당 사이트 들어가면은 이제 쉽게 치마 입력을 하면은 또 내가 원하는 계산값을 알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기를 연습을 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LTV인데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론투밸류라고 돼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집이 3억인데 LTV가 70%라면은 소위 이제 그 해당 비율이 2억 1천만 원까지 일구명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계산할 때 중요한 게 1천만 원이 내 통장에 딱 대출 차용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해당 집이 이제 방해 개수가 있다면은 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뺍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제 A라는 사람이 은행에서 빚을 내 가지고 이제 샀는데 이 또 세를 줄 수 있잖아요. 방별로. 그렇다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이 사람한테 빌려준 2억 1천만 원을 회수를 못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방마다 예컨대 뭐 5,50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은 그것까지 제외를 하고 은행에서 빌려줍니다. 말씀을 다시 드리면은 이게 이제 집값이 3억이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2억 1천만 이제 70%라고 했을 때 2억 1천만 원이 이제 대출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꽂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는 2억 1천만 원 안에는 이 최우선 변제 금액 예컨대 5,500이니까 0.5억 이게 있다. 그럼 결국엔 뭐예요? 내 통장에 꽂히는 게 1억 5,500이 이제 딱 대출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 5,500을 너가 딴 데 쓸 수도 있으니까 내가 너한테 은행 입장에선 A라는 사람한테 못 돌려받을까봐 사실 이 금액도 빼고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계산표가 있는데 일단 거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담보 인정 비율, 즉 이제 그 은행에서 해당 집의 가치를 어떻게 이제 두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담보 가치가 이제 집의 시세죠. 근데 이제 담보 가치를 보통 어디서 청구하냐면 KB 부동산에서 많이 청구를 해요. KB 부동산이 보통 시세보다 좀 낮습니다. 계산을 막 세웠는데
은행에서 내가 생각한 것만큼 대출금이 안 나오면은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꼭 KB부동산을 통해서 중위 금액을 확인을 꼭 해가지고 해야 된다. 시세는 실제 그래서 6억이지만 이 KB 시세는 뭐 5.5억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출 금액인데 이제 이건 내가 받고자 하는 거죠. 근데 이 선순위 채권은 뭐냐? 내가 이제 이 전 주인이 어디서 빚을 낸 게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선순위 채권이라는 것이 은행 대출이 이제 이렇게 등기부등본에 뭐 2번 순위라고 한다면 1번 순위에 뭔가 뭐 개인으로 빌렸든 아니면은 이제 가압류가 됐든 은행이 이제 대출하는 시기보다 이전에 뭔가 다른 데 차입한 돈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것도 제하고 두겠다. 왜? 은행 입장에서는 그 돈도 못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임차보증금 앞에서 얘기했죠. 그것도 다 제하고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선순위 채권은 그 이제 담보로 대출 잔액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임차 보증금은 이제 말 그대로 월세 보증금이거나 내가 이제 예컨대 사가지고 바로 전세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럼 그 전세금만큼 너한테 돈을 덜 빌려줄 거야. 마찬가지로 당 하나 땅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 금액만큼 은행 입장에서 너한테 덜 줄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제 9억 이하, 초과, 15억 초과 해가지고 각 이제 금액대 구간별로 이렇게 비율이 좀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소액 임차 보증금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인천만 하더라도 또 이렇게 나뉘죠. 1번, 2번, 3번 나뉘니까 내가 이제 인천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지역이냐, 어느 지역을 구매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소액 임차 보증금만큼 은행에서 덜 빌려주니까 확인을 하셔야 되고 보통 은행에서는 이거를 다 이제 알아서 계산을 해서 이제 고객이 나한테 주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이제 일단 얼마를 마련을 해야 되냐 그걸 알아야 되는데 갑자기 뭐 2, 3천만 원이 여기 있는 것처럼 예컨대 4,300만 원이 덜 나온다. 당황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은행이 계산을 해주더라도 미리 이제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점부터 이걸 알고 있으면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DTI인데요. 이거는 이제 소득 수준을 고려를 했을 때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연소득이 이제 5천만 원일 경우에 DTI가 60%라면은 이 원금과 이자, 원리금이 3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12로 나누게 되면은 대략 250만 원은 원리금이 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DSLR은 내가 가지고 있는 빚을 기준으로 빌릴 수 있는 돈의 상환도. 이 경우에는 뭐냐?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학자금 대출, 기타 대출까지 다 포함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DTI랑 DSR이랑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개념이. 여기 보면 DTI는 이 모든 주담대, 이게 원리금이에요. 집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합쳐서 보겠다. 그리고 기타 대출은 이자만입니다, 이자. 근데 DSR은 뭐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다. 그러면은 어떤 개념이 좀 더 보수적이다? 그러니까 어떤 DSR이다, DTI다. 돈을 내가 덜 대출받을 수밖에 없는 게 DSR이죠. 그리고 이제 유의사항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 LTV는 일단은 무주택자의 경우에 50%로 이제 2023년부터 통일이 됐다고 해요. 근데 비규제 지역은 60%다. 그리고 이 생애 최초 주택 같은 경우에는 80%까지 된다는 건데요. 이런 경우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상담을 원하시는 분 고객이 이제 생애 첫 대출인데 시중은행 금리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다 틀리죠? 왜냐면은 첫 대출은 뭐예요? 정부에서 사실은 보증을 해가지고 디딤돌 대출이라고 고정금리로 해서 한 2% 초반대로 딱 고정금리로 해줘요. 한 30년 이렇게 이상. 근데 그분은 첫 대출은 뭐다? 그 정부가 이제 제공하는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시중은행 금리는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DTI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투기 지역 과열 지구가 이제 40%고 기타는 뭐 50%다. 구체적으로 필요비와 준비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거래한 건데 제가 첫 집 같은 경우는 이제 망원동 빌라를 샀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사실은 빌라 매매는 좀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빌라가 이제 사실 구축이 많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빌라를 이제 매매하게 된 사실 결정적인 이유는 이 집이 일단 빌라 같지 않게 20평대였는데 20평대 빌라 같지 않게 방이 3개에다 화장실이 2개였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 살기 좋으면 된다 아니면은 내가 팔 사람까지 살기 좋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그때 신혼부부였지만 아이가 있는 가정한테 팔 수도 있으니까 일단 방 3개 화장실 2개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몇 가지의 거리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12분으로 좀 짧지 않은 거리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5분에서 10분 사이는 돼야 되거든요. 왜냐면 제가 12분 거리에 살아보니까 이게 우리가 꼭 지각하거나 늦게 일어나거나 어찌됐든 마을버스를 놓치게 되면은 걷기도 좀 먼 거리고 마을버스를 타면은 한 5, 6번이면 가는 거리인데 버스를 놓치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5분에서 10분 정도가 이제 우리가 정말 급한 약속이 있을 때 빨리 뛰어서 또는 빨리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다. 여기까지
그래서 역세권이 한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 10%대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당 집이 이제 2억 9천이었는데 제가 이제 자본금이 이 정도 있었고 대출금이 9천 해가지고 매입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2억 9천 정도에 팔았는데 처음에 3억에 좀 부동산을 내놨어요. 근데 부동산 이제 사장님이 사실은 미쳤다, 절대 그 금액에 못 판다 그랬어요. 그 사이에 이제 처음에 이제 대출은 9천을 받았지만 다음으로는 조금 이제 살면서 좀 갚은 거죠. 2년 정도 됐으니까 2년 정도 하면서 한 6천 정도를 갚고, 그리고 이제 매도할 때 수수료, 이사비 해가지고 결국에는 수중에는 이 정도 돈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시작할 때 1억 7천이었잖아요. 팔고 나니까 7천, 8천 정도 이제 남긴 거고, 거기다가 이제 월급까지 모았으니까 저는 이제 2년 사이에 한 1억 3천 정도를 이제 모은 거죠. 근데 제가 사실 이 당시만 해도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 월급이 많지 않았습니다. 뭐 한 200만 원 중반 정도. 월급만으로는 조금 이제 쉽지 않은 거였지만 이제 갈아타기를 하면서 좀 차익을 남겼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엘리베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생각을 해서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아까 있는 자본금에다가 대출해가지고 했는데 대출 좀 많이 받았죠. 거의 50% 가까이 받았는데 이 당시에는 금리도 좀 쌌고 사실 부동산이 한창 오를 때였어요. 네. 그래서 과감하게 좀 결정을 할 수 있었고요. 4층짜리를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소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매입가는 4억 9천이 아니라 4억 3천이었어요. 이 4억 3천만 원의 돈을 준비를 해야 됐고, 여기에 이제 들어간 취득세, 수수료, 이때는 인테리어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타 비용 해가지고 다음 6천 정도의 필요비가 필요했죠. 보시면 알겠지만 총액을 예산을 좀 높게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가 은행에서 나올 거라고 예상한 금액보다 항상 적게 나올 수가 있어요. 빌라를 매입하실 때는 항상 예상 필요비보다 이제 돈을 여유 있게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매입을 결국에 하고 살다가 이게 제가 이제 이 당시에 그 솔샘역이라고 경전철이 이미 이제 아파트에 인접한 곳에 있었는데 이걸 몰랐어요, 사람들이. 이걸 개통된 지가 6개월이 됐음에도 솔샘역이 어디냐, 뭐 강북구의 삼각산동이 어디냐 모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느낀 거는 이미 공개된 정보면은 내가 돈을 벌기 힘들다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고 정보가 좀 퍼지는데 속도가 좀 있더라고요. 이사하고 나서 1년 정도 지나니까 이 박원순 전 시장이 이쪽에 이제 소위 뭐 옥탑방 살이를 하면서 이 지역이 살기가 좋다, 을지로까지 가깝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뭐 여차여차해서,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해당 지역에 관심을 받았고 솔샘역이라는 게 있었구나 라는 걸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면서 또 이제 이게 가격이 반영이 됐습니다. 삼각산 초중고가 근처에 있었는데 삼각산 초에 이제 소위 특목고 진학률이 좀 높았어요. 그래서 그 영향도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을 살 때는 역시나 이제 학군으로 치자면 영훈국지중이랑 영훈초, 영훈고등학교가 이제 아파트 바로 옆에 있어서 학군도 괜찮았고, 그리고 미아사거리역까지 도보로 한 6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경전철이 왕십리까지 가는 게 이제 하나 더 이제 25년에 개통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또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자본금을 이제 팔고 나니까 여기서 있는 것처럼 총 보유금이 이제 매도하고 팔고 나니까 이 금액이 남았는데 이거 매도할 때 약간 얘기를 해드리면은 그 매도할 때 보면은 이제 인테리어를 딱 이제 제가 돈을 썼잖아요. 근데 이 4억 8,900이 제가 이제 3,000세대 아파트였는데 이 역사상 가장 비싸게 팔린 거였더라고요. 근데 이때도 이제 이 금액 처음에 제가 5억을 내놨어요. 근데 이 부동산 또 사장님이 정신 나갔다고 했는데 일단 좀만 신경 써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이제 그분은 어찌됐든 인테리어가 된 걸 원했고, 인테리어를 자기가 하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싫어서 인테리어 한 지 좀 1, 2년이 지난 집을 원했다.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잘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매입가 7억 2,800짜리 이제 집이 나와가지고 제가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본금에다가 저축에 대출까지 해가지고 이 금액을 모으게 됐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또 금액대가 올라가면서 취득세가 또 너무 많이 오르더라고요. 취득세, 또 역시나 인테리어를 똑같이 했고요. 수수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개 수수료 같은 경우는 좀 이 개업공인중개사분이 좀 내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그 요율대로 받는 건 아니니까 내고는 꼭 요청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